네, 안녕하세요. 저희 2회의 7분과 소방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이번에 새 정부의 바란다라고 하는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고요. 특히 우리 소방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 그리고 국가재난 대응 역량 강화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발제하시는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제를 듣고 나서 토론이 진행될 때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분권과 집중의 조화로 실현하는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소방청의 이인중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부득이 사정이 있으셔서 대신에 우리 김영진 선생님께서 대신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권과 집중의 조화로 실현하는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시는 분께서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편안하게 발표를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소방청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소방령 김영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동규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 정책학회 이거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관계자분들께 좀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분권과 집중의 조화로 실현하는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약간 이게 내용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분권과 집중이라는 게 약간 상반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상반된 개념인데 이게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보면 3만 명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7,800명입니다. 양적으로는 2.2배 정도 엄청난 크기로 조직 규모가 커졌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많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장비를 갖춰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67,800명입니다. 이제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질적 성장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내용을 구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소방 인력이 적었던 이유는 그 오래전부터는 의용소방대라든지 비상설로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소방 대응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재앙이거든요. 재앙인데 그 빈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진만 해도 몇백 년 주기로 일어나고 홍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주기로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지금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재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사고가 아주 이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빈도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잠시만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자, 안 넘어가서 그러는데 한번 이제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 뭐 사망자 31명, 부상 52명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뭐 저도 이때 현장에 갔었었는데요. 뭐 몇백 년 주기로 일어날 만한 엄청난 압사 사고였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까웠던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 재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피해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는 점인 거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소방청이 생각하는 컨셉은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지방 분권입니다. 이거는 필연적 사실이고요. 그런데 재난 대응만큼은 예외적으로 중앙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저희는 이제 소방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 1일에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신분만 바뀌었죠. 신분만 바뀌고 66,700명의 소방관들 중에 국가직은 대략
국가에 소속된 중앙정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1,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에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는 개념으로 지금 이 내용을 했는데요. 경찰을 예를 들면 경찰은 완전한 국가직인데 이제 자치경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8대2 정도의 목표로 자치가 이제 이 정도로, 왜냐 예전에는 도둑들이 뭐 전국에 돌아다니고 또 범죄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에서 다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곳곳에 지방에 있는 이제 뭐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든지 자치분권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자치경찰의 개념이 나왔고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자치였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재난이죠.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한다. 그 예로 이제 오송 참사 때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그 소방차 한 대에 100억 정도 하거든요. 뭐 선박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한 500억 정도 하고 항공대 헬기 한 대에도 600억 정도씩 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방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중앙 정부에서 조금 역할을 해달라는 게 이제 사회적 요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소방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이 챕터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방에만 맡겨 놓았을 때 물론 과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조금 더 이제 역할을 해주고 지방에 분산돼 있는 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재난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긴급구조 129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제보 그런 분들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 뭐였는가 하면 옛날 중앙 129 구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전국에 대략 50명 정도였거든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가 중앙 129 구조본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만 129 구조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개념이 시도에도 다 생겼습니다. 지금 18개 시도 본부에 129 특수구조단이라고 아주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뭐 훈련된 베테랑들로 구성된 구조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중앙에서 하던 게 지금 지방으로 왔어요. 근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청 차원에서는 조금 논의를 하고 있고 조금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앞에서 좀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필요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도 이제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물론 지방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방에서 대응을 하면서 중앙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주는 추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제가 조직 팀장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엄청나게 뭐 기관 신설이라든지 조직 기능이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걸 딱 보고 있으면 수도권은 저희가 전혀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안 해줘도 거기에는 수요와 인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장비도 아주 고가되고 아주 뭐 높은 수준의 장비들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지자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 세계에 비교해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유엔에서 정하는 헤비 등급을 받는다든지 구조 역할이 아주 높아졌지만 그 편차가 과거에는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착착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양극화처럼 어떤 시도는 재난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주 높아져 그 편차가 아주 커져 있거든요. 저희 소방청에서는 이제 이거를 상향 평준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뒤에 있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정책 중에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입니다. 이제 뭐 본부장 직급 상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기재부 가거나 어디에 가게 되면 뭐 승진 자리 하려고 하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제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대형 사고가 났었을 때 그 현장에서 지휘권은 소방서장이 보통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정착한 개념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긴급구조 통제단 제도가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현재 긴급구조 통제단을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군, 경찰, 유관기관들을 이제 현장 긴급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부장들이 이제 그 유관기관들보다 직급이 낮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오송 참사에 제가 현장에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청장 비서관이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이제 군에서 오신 분은 소장이었어요. 군에서 오신 분은 소장이고 경찰청에 청장님 오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뭐 치안감 이런데 저희 그때 당시 지금은 충북본부가 본부장이 직급 상향이 됐습니다. 소방감인데 중감이었죠. 이제 중감인데 물론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급과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평소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려면 평소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할 때 그때 이제 직급이 조금 높은 게 유관기관을 포섭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부장 직급 상향이 작년에 이제 충북이랑 울산 그리고 대구 한 군데 더가 어디였죠? 혹시 충북 대전 충북 울산 그리고 두 군데가 더 됐었는데 이제 자리 배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유관기관 협업할 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긴급구조 통제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본부장 직급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6만 7천 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저희 경찰이랑 비교하기엔 좀 그렇죠. 경찰이랑 해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밑에 이제 부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장 밑에 과장 그 사이에 이제 국장급으로 부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소방은 현재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말한 재난의 빈도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역할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크레인 넘어지면서 그때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이 29일 동안 가동이 됐거든요. 본부장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통제단이 가동하게 되면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시는 거죠. 다 직원들도 거기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30일 동안 이제 본청을 비우다 보니까 뭐 거기에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본부장 혼자서 수많은 재난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66,800명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99%가 시도의 소속입니다. 시도의 소속인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1%에 불과한 비율을 좀 높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 소방 국가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는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많은 토의와 논의가 필요했던 게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약화됩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면 소방청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이 약화되면 왜?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청 소속이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방청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버넌스에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소방청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지자체 권한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다만 저희가 제시했던 논리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방 분권의 기조 속에서 소방이라든지 재난 대응만큼은 중앙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좋은 정책 학회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도 소방청 전환입니다. 뭐 제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소방본부는 이제 보조기관입니다. 소방본부 예를 들면 119 신고 만약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 본부에 119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때 이제 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본부에서 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9 신고 허위 과태료 거기에 과태료 부과할 때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하부 조직인 이제 소방서장 명의로 이제 가야 하는 거죠. 별도의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소방본부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은 갖고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이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본청에 붙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직속기관으로 빼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소방본부 밑에 소방서가 있는 그런 단일 지휘체계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시도지사들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이름을 바꾸든 명칭만 바꾸는 거지 소방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그대로 갑니다. 시도지사 소속인 상태에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단일 체계로 만들려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방사무 재정립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학계에 저희 많은 교수님들한테 제가 가면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그 제가 118조에 보면 이제 소방은 지역 사무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서두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과거처럼 재앙의 빈도가 낮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지방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 동원령 하면서 뒤에도 자료가 나오지만 한 2만 명 가까이 누적이 4년 동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몇 명 좀 넘었죠. 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총 동원하는 이런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동원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앙정부에서 역할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번 산불 때도 그 영남권에 산불 났었을 때 강원도는 거의 인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지역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에 다 많은 인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걸 역할을 중앙에서 하는 게 소방청에서 이제 119 대응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빨리 보내고 많은 인력을 보내고 싶은데 이걸 조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울산 본부가 있고 소방 본부가 있는데 이 울산 본부와 소방 본부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협업 체계가 있는 거지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인사 이동할 때도 인사 교류를 통해서 다만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인사 교류 동의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의 조직인 거죠. 이 별개의 조직들을 끌어가지고 소방청에서 이제 저기 산불에 동원을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이런 사무들을 국가 사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가 항상 이제 최근에 이제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되면서 좋아졌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병원이 생깁니다. 지금 준공이 났고 내년부터 본격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털을 닦고 있죠. 소방심신수련원이라고 경찰처럼 수련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수련 용도가 뭐 이제 휴양 시설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이제 큰 산불이 나게 되면 전진기지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트라우마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몇 년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하려 하거든요. 그걸 한 15년 전부터 꿈꿨는데 소방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에 막혔던 거죠. 그런데 신분은 국가직이 되고 지자체에 두는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아진 점이 공안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조금 상승을 했죠. 공안직은 경찰, 소방, 국정원하고 이제 검찰 쪽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직은 전혀 없고요. 왜 신분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소방병원도 신분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주고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던 거죠. 다만 이제 조직 체계 자체는 아직 지방에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은 보통적으로 학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지방 사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전국적인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게 지역 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됐고 표면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가 사무를 해야 하지 않냐. 그 예시로 밑에 요 그림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교육 훈련이죠. 자, 제가 만약에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뭐 울산에서 어떤 소방관을 만났고 부산 가서 소방관이 있는데 모든 국민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준 높은 소방관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현재 현실은
소방학교는 다 지방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울산도 최근에 이제 교육대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떤 게 발생하는가 하면 부산 소방학교가 부산광역시 소속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화제 교육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 먼저 해주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조금 통제를 한다면 좀 인력적으로 상향 편준화된 전국 어디서나 만나도 좀 능력 있는 소방관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그래서 교육 훈련이 아닌지 이런 거를 국가 사무화하는 게 제가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방사무 예전에는 이제 소방사무 국가직만 얘기를 했지만 사무에 대해서 이제 국가사무, 지방사무 중에 국가사무를 좀 분류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대응 중에 동원령을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박이라든지 헬기 이런 자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울산에도 항공대가 있어요. 부산에도 항공대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 항공대 같은 헬기가 2대 있고요. 울산에는 항공대가 1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이제 출동 대기가 하는 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로스 시간이라고 보더라도 울산에서 띄우나 부산에서 띄우나 출동 어느 지점에 가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자체마다 다 소방본부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울산이랑 부산은 별개 조직입니다. 완전히 아예 거의 사실상 교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사교류 말고는 전혀 이래 별개로 가는데 뭐 같이 합동훈련도 잘 하지 않습니다. 청에서 주관하는 국가 단위 훈련할 때만 부산, 울산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원전 그때 훈련할 때는 부산, 울산에서 같이 동원해서 하는 거지. 평소에 전혀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면 울산, 부산 통합해서 해도 출동 시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소방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는 게 이제 AI를 동원해 가지고 뭐 첨단 이제 기술 개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소방의 이런 첨단 사업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컨셉은 이제 지금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양적으로 성장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제가 한 30분부터 시작해나 23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소방 인력 보강입니다. 뭐 이제 소방 인력을 늘리고 관설을 신설하면 신설할수록 좀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리적 여건 때문에 그건 팩트인 거죠. 팩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진짜로 1, 2분 내에 출동 근거리에 다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소멸 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골든 타임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출동 빈도에 있어서 달라지겠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출동 빈도가 훨씬 많고 경북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서 단위에서도 좀 출동 빈도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좀 더 빠른 소방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취지에서 골든타임을 높이기 위해서 관설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관설을 많이 신설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기사라든지 우리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장 인력 부족하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소방의 인력이 지금 6만 8천 명 정도 6만 7,800명입니다. 근데 경찰이 14만 명이에요. 근데 경찰은 259개의 관서입니다. 근데 소방은 242개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인력 대비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저희는 이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단계라는 걸 발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골든타임을 위해서 소방 인력을 쪼개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지만 큰 화재가 나게 되게 되면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발령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소방력을 확 끌어모아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설을 짓게 되면 이 현장 인력을 관리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이제 관서가 이제 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이후에는 저희 청에서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를 이렇게 막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방 수요라든지 출동력, 재정 이런 여건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곳에 소방서를 짓도록 왜냐 경찰이 259개인데 저희가 242개예요. 절대 경찰 소방 관서가
전국 각지에 적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무로 많이 이제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근에는 이제 병원이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중에 한 건 걸리면 예를 들면 한 건이면 1시간이야 생각하는데 24시간인데 출동이 35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출동을 하는 거죠. 30분 동안. 거의 그냥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길거리에 떠 있죠. 구급대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무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왜냐? 자, 또 어떻게 보시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우리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출동 건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노동 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들이 교대 인력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분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3교대 하게 되면 한 팀에 3명 타거든요. 그럼 9명이 필요합니다. 9명이서 20건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이서 이제 20건을 감당하게 되면 그만큼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급대원들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이 정도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재정 확충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 청에 이제 예산팀장이 오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과거에 이제 소방공무원 2만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만 명이 증원되면서 국가직으로 신분도 전환하면서 이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소방안전 교부세에 이제 담배 소비 그 지방 교육세를 부분을 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학력 인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지방 교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폭발적인 표현 좀 그렇지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커지는데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남는 예산이 있다면 소방 쪽으로 좀 돌려서 쓰자 이런 얘기고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들 아마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나 지방세 할 때 아주 끝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화재라는 게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있고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이 화재를 막기 위한 그 세금으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조금 이게 원가로 돼 있다 보니까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원가로 하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그 가액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실화하자. 다만 이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방 재원을 마련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 지방교육세를 조금 이제 소방 쪽으로 좀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이런 저희가 뭐 중기 인력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발굴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아까 그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29분 말씀하셔가지고요. 딱 29분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한 그 조금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긴 시간이었지 지루했겠지만 좀 다른 분들 아무도 참 저한테 아주 이제 강렬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경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번 학회의 대주제가 새 정부의 바란다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바란다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난관리, 안전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세션이 그 소방재난기술정책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저희 학회에서 사실은 소방재난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룬 적은 처음입니다. 유일한데요. 근데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조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소방청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이제 학술 단체와의 뭐 협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약간 스터디 개념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획, 집행,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한류를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이 자리를 좀 준비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저기 영상으로 송출되다 보니 공간이 약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미리 준비한 토론자분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승훈 박사님하고 정혜은 연구원님 앞으로 여기 먼저 와 주시고요. 먼저 제가 보니까 자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유승훈 박사님하고 정혜연 연구원님께서 좀 순차적으로 먼저 토론해 주시고 나서 자리 이동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가병 교수님하고 최강무 부서장님은 이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유승훈 박사님하고 정혜연 연구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한 5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줌을 잡았을 때 조금 이동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상. 오늘 사실은 소방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서비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기획 관점이 됐던 아니면 정책 한류 관점이 됐던 아니면 또는 정책 우리가 집행에서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생산적인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 옆에 있는 우리 유승훈 박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좀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이 되고 가장 제가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 회계가 되면서 아까 지역 자원 시설세 물론 좀 부족합니다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지원되면서 시도 간의 격차가 많이 완화되었고 물론 부산은 그 전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 소방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과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완화되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제가 오늘 맡은 거는 지휘 체계인데요. 지휘하면 제가 이제 소방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제 회사 선배님이신데 한 3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그분이 현장 지휘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사내 게시판에 이제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화재 현장에는 지휘관이 없다. 그분이 그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대충 유추해 보시면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막 여러 뭐 이론들이 있고 제도 개선 이런 안들이 있지만 사실 딱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책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이제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지휘관 명령을 받아서 지휘관 지시에 따라서 딱딱딱딱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는 오는 대로 그냥 정차해서 호수 딱 전개하고 나면 옮기세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전 아무리 해봤자 못 들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또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시끄럽고 무전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휘의 어려움이 있다. 재난 현장에서 지휘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제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 저희들이 당직을 원래 지금 한 2명 쓰거든요. 소방서에서 당직을 2명을 쓰는데 코로나 때 당직을 한 10명 가까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희한하게 새벽에 대형 재난이 발생을 한 겁니다. 뭐 비상 소집 그다음 통제단 이야기하는데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집에 있던 분들이 비상 소집대에서
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 전에 그 대부분 인명피해가 다 발생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한 10분이 바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소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 체제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뭐 재난 현장에서 그 지휘를 성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핵심 요건 중에 뭐 신속한 동원, 신속한 상황 파악, 뭐 자원 배치, 임무 부여, 의사 결정, 원활한 의사소통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뭐 골든 타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 재난 현장에서 그나마 이게 임무가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진압대보다는 구조대, 구급대, 특히 이제 구조대 같은 경우에 임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소방에서도 그 용수 전담 분대 사실 그 언론을 보면 뭐 물이 안 나왔다 해서 뭐 언론 보도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왜 그 사전에 지정을 안 하느냐? 이게 사전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착하는 순서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그 임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고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올해 그 부산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신고 접수를 이제 AI를 통해서 그 신고 접수 내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빨리 말하고 급하게 말하고 사투리로 말하고 그 공식 뭐 지명 이런 거 아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는데 AI가 그 앞전에 한 1년 동안 신고했던 걸 학습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재난 현장에는 이게 국내 재난 관리 좀 그 전명하신 분인데 유충 씨라고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매뉴얼은 낯설거나 복합적인 재난에는 실용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매뉴얼이 정말 많은데 사실 그 현장에서 이 매뉴얼대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직급 상향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공감을 하고 근데 사실 그 가보면 4급인데 2급 같은 4급도 있고요. 2급 같은 4급은 다른 사람들이 4급이지만 2급처럼 대우를 하고 또 4급 같은 2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교육 그다음에 또 이렇게 평가해서 그런 이런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어서 우리 정혜원 연구원님은 충남연구원에서 오셨고요. 우리 충남연구원은 재난안전 쪽의 연구를 지역 현장 관점에서 많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주제가 사실 저희가 요즘 논의하고 있는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과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주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정 확충 방안에 관련된 장기적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소방 재원 확대와 신규 발굴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처음부터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10% 정도의 재정을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되게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방 재정 관련돼서 여러 정책 보고서라든지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았더니 이제 사실 저희가 항상 소방 재정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담배 개별 소비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을 60%로 확대를 하거나 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소방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큰 효과를 낼 수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밖에 없는데 이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이런 담배 개별 소비세의 이제 신장성이 약해서 좀 장기적으로 교부액이 줄어들 수 있는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안해주신 재정 확충 방안이 조금 더 이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제 강력한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소방사무 재정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시 중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국가직 전환 이후에 이제 사무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무를 분리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정 부분 어떻게 재정을 분담을 하고 이것들이 집행이 되어야 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분담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이런 재정립 기준이나 이런 비용 분담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와 관련된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직급 체계라든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휘 체계에서 예산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재정이나 운영에 대한 기능이 이런 재정이나 운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고 많은 이제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지휘 체계에 재정운영부가 존재를 해서 이런 재정적인 책임이라든지 뭐 BC 분석까지 수행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현장 지휘권 강화 관련해서 이렇게 체제를 변경할 때 시스템 도입을 할 때 이런 계획도 함께 포함을 해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우리 최강목 부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실 건데요. 그 토론 중에 우리 유승원 박사님하고 정혜연 연구님하고 강국진 박사님, 이종원 박사님하고 자리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강목 부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번 정부의 그 정책 기조의 핵심 철학은 사실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이어야 한다라는 기조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제분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분권 국가 중심의 그 재난 대응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제는 매우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지방 자치의 권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소방 업무가 80년대 후반에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의 재난안전 대응의 체계와 방향과 그다음에 재난의 유형, 다양화, 규모와 이런 부분이 30년 전과 지금은 혁혁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제도와 그 환경 역시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따라서 그 국가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지금 정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휘체계 강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본부를 지방 소방청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그 각 현장의 대응을 본부에서 지방청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강화하자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방 분권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국민들 입장에서 내지는 수요자 중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지휘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지방 소방청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뭐 2개 시도본부, 5개 시도본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언제 불어닥칠 모를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이러한 정책은 결정되면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민간 기업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뭐 IT 기술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사실은 소방과 그 재난을 대응하는 그
과학기술 내지는 그 IT의 그 진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119 신고 자체를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실증을 하고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시도본부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에 국립소방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고 또 국가 그 연구기관으로서 3년, 5년, 10년의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R&D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난을 소방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낼 거냐를 과학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국립소방연구원의 예산은 되게 작게 편성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많은 석학 박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물이 시도에 확산되고 적용이 되고 실증되고 그것의 결과물이 또 해외 선진 사례로 좀 경험으로 또 수출할 수 있게끔 민간 기업들이 그런 선순환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바디캠 같은 경우를 뭐 의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이미 그 버스나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기사들의 뭐 그 안전을 위해서 CCTV나 블랙박스를 이미 착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개인 자가용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구조대원들이나 아니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이제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뭐 법적 조치가 생기고 소송이 붙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실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난 현장이나 구급 현장 뭐 화재 현장에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녹화해서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그 뭐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디캠은 의무 착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드론 시스템들도 기존의 드론이 뭐 조종사 중심의 뭐 드론이 만들어져서 일부 실증을 하긴 했지만 활용 측면에서 되게 떨어진다. 이미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 체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같은 경우가 자율드론 형태로 해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골든타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고대에서 정책학회에서 예산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세의 일부 그 소방 예산으로 좀 확충하자라는 부분이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왜 꼭 담배세에서 소방 교부세 예산을 이렇게 좀 빼내야 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산불을 났을 때 산불의 요인이 가장 어디서 나오느냐 뭐 그러면 담배에 대한 뭐 문제 뭐 여기서 산불 요인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뭐 일부 소방이나 산불 뭐 예방하는 예산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때로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아까도 뭐 시설 관련돼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세금을 현실화시켜서 소방 예산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는 그 화재의 또 대부분이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그 화재나 구급대원들이 소방에서 하는 대응 업무들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제공되는 요인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서 일부를 차출을 해서 소방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 지금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는 데 좀 일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갑용 우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25분에서 6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최가병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파트가 법제도 교육훈련인데 이에 앞서 가지고
그 소방청이 2017년도에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근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이제 발표를 김영진 조직기자님이 이야기했지만은 5만 명에서 7만 명, 그 2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적으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으로 20년도에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 사무로 전환된 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 아직도 지방 사무를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 10년이 가까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 제도입니다. 법도 같이 따라가야지 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법 제도가 바뀌고 그에 따른 교육 훈련이 같이 가야지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그 한국정책학회에서 발제한 그 소방 지휘권 강화, 대응 역량 강화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작년까지 소방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학교로 가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 10년 동안에 그럼 저희들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를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휘권인데 실제로 지금은 국가직을 20년도에 만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업무는 다 지방 사무에 묶여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여러 가지 AI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소방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국민이 원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모든 것들을 재난은 다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우선 법 자체가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바뀌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지휘권 자체가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라든지 대형으로 가게 되면은 국가 동원령이 다 내리게 되는데 그 국가 동원령이 내리는 지점에서 누가 지휘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휘권에 대한 법적 명시가 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누가 어떤 부분을 책임질 건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법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만 되면 이게 다 끝나느냐? 실제로 지금은 임의의 장소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대응 체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OP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가졌지만은 현 시대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현장 대응 체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지금 교육을 각 시도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동을 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는 18개 시도가 표준화되어 있는 공동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국가 동원령이 내렸는데 각기 다른 훈련 체계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어디까지 할 건지 물론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면 지방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을 잡을 부분과 그 다음에 지방의 특색에 맞는 훈련 이렇게 나누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동원령이 내릴 정도 되면은 소방만 가는 게 아니라 산림청, 경찰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들이 오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에 대한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게 법 정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도 법 안에 명시된 지휘권이라든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지만이 합동훈련을 할 때 어떤 지휘 체계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고 다시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이런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산업을 우리 소방청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직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인력 정원이라든지 중간 지휘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사무라든지 지방 사무를 말씀하셨던 것들을 예전에 했던 그냥 단순하게 정책 분석이 아니라
지금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을 해야지만이 지금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조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만 내린다면은 이제 조직이 커지고 양쪽으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법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제도가 개선되면은 대응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합동 훈련을 할 때의 지휘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한 다음에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신종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조직이나 인력을 늘릴 때 단순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신문의 강국진 박사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11시 31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강국진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발표 잘 들었고요. 추진 정책 부분을 제가 논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앞에 필요성 부분이 사실은 좀 관심이 좀 갔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제 여성 농민 관련 사업을 한다, 정부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죠. 농림부에도 걸쳐 있고 여가부에도 걸쳐 있고 노동부에도 걸쳐 있을 거고.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사업 이름을 대체로 이제 세계화 시대 여성 농민 이렇게 했다가, 노무현 정부 되면은 혁신 여성 농민 했다가, 박근혜 정부면 창조 여성 농민 했다가. 근데 사업은 다 똑같죠, 내용은. 약간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재정분권을 앞에 가장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좀 강조하는 거에 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새 정부에 바란다는 차원에서 좀 이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재난안전 소방의 어떤 그림이 뭘까? 분권화된 재난안전일까, 아니면 보편적인 재난안전일까? 그러니까 분권화된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이 분권화는 필연적으로 지역 간 차이를 전제로 하죠. 지역별로 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당연히 전제를 해야 분권화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재난안전, 재난안전은 하나의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라는 관점으로 하면, 이거는 지역 간 차이가 나는 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저 부산역 가서 사람들한테 부산 지역 재난안전 체계하고 서울 지역 재난안전 체계가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원하냐, 아니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저 산골이든 다 똑같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계를 원하냐. 저는 답은 거의 한 100명 물어보면 한 99명 이상은 다 동일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지방 분권 논의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괴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위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론을 현실의 이론을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현실과 괴리된 논의가 자꾸 나온다. 이게 지금 재난안전 소방 분야에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발표하신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에 소방 권한 확대, 민주주의의 여기 있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방 분권이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실 때 소방 권한 확대가 어떤 지자체 단체장 권한 약화와 좀 충돌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방 분권이라는데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고요. 왜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소방 권한 확대가 지자체 단체장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게 왜 우려해야 될 사안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걱정해야 되죠, 그거를? 지자체 단체장한테 그럼 왕 같은 권한을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건 모두 동의할 텐데, 그럼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 권한, 예를 들어서 현장 지휘권을 강화한다. 그럼 단체장 권한이 일부 약화되겠죠.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 분권이 저는 당위성의 영역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고, 그 부분은 회의적이라는 거고, 분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어떤 역할 재구성,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무슨 소방청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를 완전히 뒤집고 이러기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복지 정책은 보편적으로 하고 산업 정책은 선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자체가 해야 될 거는 주로 해야 될 거는 뭐 보건, 의료, 복지, 뭐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거겠죠. 중앙 정부는 뭐 산업, 국방, 외교, R&D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면은 그 지자체가 고속도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목을 맨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분권화된 재난안전이냐 보편적인 재난안전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여기 뭐 발표에서도 그 부분 언급을 하셨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어떤 조정, 전반적인 조정, 배분, 전략 그리고 현장에는 충분한 어떤 지휘권, 그러니까 현장 지휘권 요 두 개의 조화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추진 정책에서 그 지방 분권은 존중하되 재난 대응은 예외 영역으로 구조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 맘대로 이거를 좀 고친다면 저는 이렇게 고치겠어요. 중앙의 총괄 조정, 배분, 전략 시스템과 현장 지휘권 대응 능력 강화를 조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좋은 제안 주셨고요. 그 이어서 우리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정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의 이정환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좀 이해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선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제가 같이 원래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겹쳐서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토론 주제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표준 절차, 그 SOP죠, 와 이제 사후 학습을 대응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라는 이제 그 주제를 먼저 잡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필요성에서 이제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 영란권 초대형 산불 등등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지금 이제 그 재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재난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주 경험하는 그런 재난과 자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신종 내지는 복합 재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지진방재 센터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진이 나면 저는 현장으로 바로 이제 달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뭐 시설 붕괴 부분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2016년도 이제 규모 5.8의 9.12 지진,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이 있었고, 2017년도에 이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지진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그 중앙 정부나 광역시도 부분들은 어떤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이제 지원의 역할을 이제 주로 하게 되고 시군구가 이제 실제 이제 대응 그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16년 이제 9.12 지진이랑 17년 포항 지진 때 어떤 사람들 대국민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재난 대응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경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국민안전처, 행안부, 중앙 부분들도 이제 9.12 지진을 이제 경험을 했고, 경북도도 이제 경주 지진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녹여 내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 지진 피해 수습 지원단이라는 게 운영이 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그 발표나 토론 때 얘기했을 때 중앙과 이제 지방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그 대규모 지진이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대형 뭐 지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중앙의 이런 지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풍수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대응하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한 들은 이제 초지역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2년도 이제 제가 그 행안부 지진방재관리과에서 이제 잠깐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양한 훈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본과 지대본, 그리고 중대본과 중수본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소방의 역할을 제가 이제 그때 좀 잠깐 찾아봤는데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대본과 이제 중수본 관계에서 소방청에서 이제 긴급 구조 통제단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대본 같은 경우는 이 소방서에서 이제 수색 구조 구급반 그러니까 13개 협업 기능 중에 하나의 이제 반의 역할을 이제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지진 대응을 이제 했을 때도 초단기 대응 쪽, 그 다음에 대응할 때랑 이 시간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그 훈련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이제 훈련이. 그리고 이제 그 국가직 신분 전환이 이제 5년 4개월여가 이제 지난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5년 정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환류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 명 정도의 이제 그 중앙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앙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분들의 실제로 이제 그 20년부터 이후에 재난 대응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이제 양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증가가 됐지만 이제 질적인 부분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중앙 소방학교에서 이제 가끔 이제 강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진 쪽이나 시설 쪽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은 그러니까 구조나 구급에 대한 그런 전문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 구조물의 안전이나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구조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이 건물이 아니면 이 시설이 붕괴 위험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질적 그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위험 요인 판단을 위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시설 확충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이제 실제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구조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현장에서 이제 지휘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 소방관들의 그런 그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좀 더 많지만 이후에 좀 더 이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저희가 약속된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지금 다 끝났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제안이나 간단한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름하고 소속 예, 이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부 소방서장을 맡고 있고요. 일선에서 이제 현장 지휘를 맡고 있는데 옆에서 그 정책학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아침에 불나게 알고 뛰어왔습니다. 너무 좋은 또 아이템으로 저희들 조직과 또 관련된 이런 정보를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사무 뭐 어느 정도 뭐 정립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보는 이제 관점에서는 물론 중앙의 이제 어떤 강화된 지휘권, 강화된 통제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그와 못지않게 이제 현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일선 이제 안전센터장, 구조대장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서 벌집 출동을 가가지고 워낙 지금 요즘 벌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아무런 안전 예고도 없이 이제 방수를 하면서 학교로 벌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현장 지휘관이라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예방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무슨 중앙통제단 뭐 또 지방통제단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 현장 일선 지휘관들의 역량을 무엇보다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좀 강화를 되었다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뭐 소방청 조직개념도 계시고 또 우리 뭐 박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소방도 어느 조직 못지않게 많이 그레이드가 되었고 정착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을 이런 제도를 저희들 그 일선서에 있는 현장에 있는 대원들까지 이렇게 전파가 안 되어지고 이런 정보 전달이라든지 어떤 상호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중앙에서 하는 일하고 밑에 일선 센터나 구조대나 이런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 온도하고는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적인 어떤 재난 대응 부분뿐 아니라 일상적인 훈련도 어떤 우리 직원들이 뭐 반복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아유 플로의 말씀 코멘트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지금 시간이 일정 부분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회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통상 정책에 대한 결정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 정책 학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드보카시라 그래서 지지하는 연합들이 생기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직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 아젠다가 정책 결정까지 되고 그리고 그때 사실은 우리 최가병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빅데이터 센터 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 뭐 행정안전부의 조직 논리와 관점에서는 이제 그냥 제도 분석가 수준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도 분석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소방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국가직 전환과 맞물리면서 우리 내부적인 실질적인 권한 강화,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우리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본부 담당관님하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셨던 김영진 조직계장님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시지만 김세진 주무관님 사실 이 세 분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책에 대한 요 문건에서부터 또 입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활동들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학회 측면에서 이제 우연하게 인연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이게 지자체 논리도 있고 그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국민들입니다. 국민 수요와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왜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해보겠다,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내용들을 아마 우리 김영진 계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정책에 대한 성숙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아까 필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이 조금 한 7분 정도 남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정도. 김세진 주무관님은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없으신가요? 애안도 좋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2분 이내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소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 김세진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소방청 조직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이 아주 많은 역량으로 다 담아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유관기관 가구의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유관기관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방향성 때문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그 위치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이 자꾸 돌아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제들이 사회적으로다가 논의가 되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현장까지 전파가 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모아진 그 의견들이 앞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도 짧게라도 우리 계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특히 아까 강국진 기자님 말씀도 제가 깊이 새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 뭐냐하면 저희 2020년도에 국가직 할 때 당시에 이제 좀 혁신적이면서 아주 좀 진일보하게끔 진행을 했었어요. 정책 추진을. 그때 당시에 소방조직법이라든지 이제 소방관 최초의 국회의원이 오영환 의원 그리고 김용판 의원님께서 이제 공동 발의했던 소방조직법이라든지 조금 이제 완전한 국가직 뭐 이런 컨셉으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왔는데 실제 제가 필드에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행정 관료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국회도 상대해야 하고 일본 교수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이제 정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일선의 이제 아직 전판 얘기 뭐냐 이제 시작이고 약간 가랑비에 젖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눈을 탁 떴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게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발표했던 게 불과 2-3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게 이제 분권과 집중의 조화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논리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화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이제 관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땐 어쨌든 재난 대응은 지방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앙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다른 분 이제 일선 현장까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가랑비 젓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저희 꼭 정책의 지지 세력이 되셔가지고 좀 많이 당부 부탁드리고 좀 많은 그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 하여튼 요 정책 학습과 지지 연합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12월에 또 동계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사실은 뭐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한번 담론을 빌드업 시켜서 또 좋은 정책 아젠다도 발굴하고 또 나중에 또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